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사에서 가장 큰 시련 중 하나였던 임진왜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592년부터 1598년까지 7년간 지속된 이 전쟁은 단순히 조선과 일본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조선명, 일본이 한반도에서 맞붙은 대규모 국제전쟁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이 전쟁은 조선에게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사상적, 사회적, 정치적 전환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순신과 같은 영웅들의 활약과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활동을 통해 우리 민족의 강인한 의지를 보여준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임진왜란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어떻게 끝났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6세기 후반 일본은 전국시대라 불리는 극심한 혼란기에 있었습니다. 각지의 다이묘들이 서로 패권을 두고 끊임없이 싸우던 시기였죠. 이런 혼란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일본을 통일한 인물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였습니다. 히데요시는 농민 출신에서 시작해오다 노부나가의 부하가 되었고 노부나가 사후에는 그의 뒤를 이어 천하통일의 대업을 완성한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통일을 완성한 히데요시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야망은 더 큰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1587년 규슈 지역을 공격하던 중 히데요시는 한 가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시마의 도주인 소씨를 호출하여 조선의 일본 복속 교섭을 명령한 것입니다. 히데요시의 계획은 단순했지만 동시에 망상적이었습니다. 먼저 조선을 폭속시킨 후 조선을 길잡이로 사마명을 침략해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데요시가 이런 무모한 계획을 세운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첫째, 전국시대를 통해 강해진 일본의 군사력에 대한 자신감이었습니다. 둘째, 통일 후 할 일을 잃은 무사들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정치적 계산도 있었습니다. 셋째,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업적을 영원히 남기고 싶은 욕망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조선과 무역을 해온 스시마는 현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그런 무리한 요구에 응할 리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스시마 입장에서는 조선과의 무역이 생명줄이었기 때문에 히데요시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스시마는 교묘하게 히데요시의 요구를 통신사 요청으로 바꾸어 조선에 전달했습니다. 즉 조선을 폭속시키겠다는 위협을 통신사를 보내달라는 외교적 요청으로 바꾼 것입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 요청을 두고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일본의 의도를 파악하고 외교적 해결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통신사 파견을 결정했습니다. 1590년 선조 23년 정사 황윤길, 부사 김성일, 종사관 허성으로 구성된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서 온 통신사를 자신에게 폭속을 표하러 온 사절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히데요시는 조선 통신사들을 매우 거만한 자세로 접견했고 심지어 조선인 명을 치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근본적인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심각한 외교적 사건이었습니다. 히데요시를 만나고 돌아온 통신사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크게 갈렸습니다. 정사 황윤길과 종사관 허성은 히데요시의 침략 의도가 확실하므로 즉시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반면 부사 김성일은 히데요시가 허풍을 떠는 것일 뿐 실제로 침입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런 상반된 보고를 받은 조선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본의 침략이 어떤 형태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남부지방의 수비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율곡 이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며 대대적인 군비 증강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랜 평화에 익숙해진 조선은 재정적 부담과 정치적 이견 때문에 율곡의 제안에 미치지 않는 소극적인 대책만을 시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조선이 일본 전체의 국력을 총동원한 전면적이고 대규모적인 침입 전쟁이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안일한 인식은 후에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1592년 선조 25년 4월 13일 마침내 일본군이 움직였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와 소호 요시토시를 선봉으로 한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것입니다. 부산진에서는 정발이, 동네에서는 송상현이 이들을 막았었지만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송상현은 전하의 신하로서 죽기는 쉬우나 항복하기는 어렵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일본군은 파죽지세로 북상을 시작했고 조선군은 대부분의 전투에서 패하거나 아예 싸우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이 일이 상주에서 패전하고 조선의 최정 예부대였던 신립의 군대가 충주 탕금대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이 조정에 전해지자 선조는 피난을 결정했습니다. 선조는 개성을 지나 평양에 들어갔고 일본군이 평양에 임박하자 한반도 서쪽 채북단인 의주로 향했습니다. 의주에 도착한 선조는 명의 요동지역으로 피난하여 안전을 도모하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왕이 국경까지 피난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선조는 세자 광해군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위로하고 흩어진 병사들을 모으며 의병봉기를 촉구하게 했습니다. 다른 아들인 임해군과 순하군도 함경도와 강원도로 보냈으나 카토 기요마사군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북상하던 일본군은 한성에 모여 회의를 가진 뒤 각자의 담당 지역을 정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군은 평안도 방면으로, 카토 기요마사군은 함경도 방면으로 북상하기로 했고 나머지 일본군은 각각 다른 도를 맡아 조선 지배를 시도했습니다. 의주로 피난한 조선 조정은 그 비명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수도를 포기하고 피난을 거듭한 조선에 대해 명조정은 처음에는 조선이 일본군과 연합하여 명을 공격하려는 것이 아닐까 잠시 의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구원을 결정했습니다. 200년간 명의 충성을 다한 조선을 도와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논리였습니다. 요동에 있던 조승훈의 부대가 최초로 파견되었으나 일본군을 가볍게 보다가 평양성 전투에서 패전했습니다. 이후 명조정은 송응창과 이여송이 이끄는 대규모 부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군의 참패로 남부지역을 일본군에 내준 조선이었지만 곧 전세를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각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수군을 이끌고 5월부터 전투를 개시하여 모든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이었기, 권준, 이순신 등도 이순신을 도와 활약했습니다. 특히 거북선은 판옥선과 함께 조선 수군이 일본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했고 이순신의 탁월한 전술은 한산도에서 일본 수군의 대승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본군은 전라도로 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해로를 통한 수송이 어려워지고 곡창지대를 점령하지 못한 일본군은 군량을 현지에서 마련한다는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일본 수군의 연전연패 소식을 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곧 해전을 피하라는 명령서를 내릴 정도였습니다. 바다에서만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도에서는 곽재우, 정인홍, 김영, 권응수가, 전라도에서는 김천일과 고경명이, 충청도에서는 조원이, 함경도에서는 정문부가, 황해도에서는 이정함이, 평안도에서는 조오익과 양동록이, 경기도에서는 심대와 홍계남 등이 자발적으로 군사를 모아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승려들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 분전했습니다. 휴정 즉 서산대사, 유정 즉 사명대사, 영규 등이 승병을 이끌었습니다. 이들은 일본군과 전면전을 감행하기보다는 게릴라 전술로 일본군을 괴롭혔습니다. 일본군이 이들의 전술에 고뇌했다는 사실은 일본군이 남긴 자료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무너졌던 광군도 재정비를 한 후 여러 전투에서 성과를 올렸습니다. 권율의 행주산성 전투와 김시민의 1차 진주성 전투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보급의 어려움과 의병들의 활동은 일본군이 전투를 포기하고 강화 교섭을 시도하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이여송이 이끄는 명예대군은 고니시 유키나가가 주둔하던 평양성을 공격하여 탈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군은 평양과 개성을 버리고 한성으로 퇴각했습니다. 명군은 이 기세를 이어 한성으로 진격했는데 일본군을 가볍게 보고 소규모 부대만으로 진격하던 중 벽제간에서 폭병을 만나 목숨만 건지고 도망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벽제간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명군이 패배한 것은 일본군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연전연패하던 일본군이 드디어 명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여송은 벽제간 전투 이후 전의를 잃었으며 조선의 군량 보급 문제를 거론하며 더 이상의 진격을 포기하고 군대를 개성으로 돌렸습니다. 일본군도 보급의 어려움과 의병의 공격, 그리고 명군과의 전투를 겪은 후 더 이상 전투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명군과 일본군이 강화 교섭을 시작한 것은 양측 모두 전투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화교섭은 명에서 파견된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가 사이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 명 조정과 도요토미 히데요시로부터 강화교섭의 담당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반드시 명 조정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의사를 반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은 일본군의 무조건 철수를 요구했고 히데요시는 조선의 왕자를 인질로 보내거나 조선의 영토 할양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양측의 조건은 양보와 협상이 어려웠습니다. 교섭의 결렬은 예정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명이 공격을 포기하고 강화교섭 노선을 취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었으며 강화교섭에 조선이 전혀 개입하지 못하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인데도 정작 강화교섭에서는 소외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조선은 전쟁 기간 동안 군사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명의 장수로 외구 방어에 탁월한 성과를 남긴 척계강이 저술한 병서 기요신설을 명에서 입수하여 그에 입각하여 살수, 사수, 포수로 구성된 삼수기법을 고안했습니다. 또 훈련도감을 설치하여 수도 방위를 위한 정규 병력을 확보했고 지방군은 소고법으로 편제했습니다. 1596년 9월 명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왕으로 책봉하기 위해 파견한 책봉사가 오사카성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에서도 이들을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황신 이하의 사절을 보냈습니다. 명조정은 히데요시가 책봉에 만족하여 군대를 철수시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히데요시는 책봉은 달갑게 받아들였으나 그 외에는 자신이 바라던 전리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채침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1597년 선조 30년 2월에 다시 조선에 상륙하기 시작한 일본군은 전열을 가다듬은 후 7월부터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정유재란입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에서 일본군은 지난 임진년 전쟁과 달리 충청도 직산에서 접전을 벌인 후 모두 남부 해안으로 퇴각했습니다. 퇴각한 일본군은 울산에서 순천에 이르는 해안에 튼튼한 기지를 세운 후 장기 주둔 태세를 취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보급이 쉬운 해안가에 요새를 세운 후 이따금 조선 내지를 공격하여 장기간 괴롭히는 방식을 통해 원하는 조건을 얻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는 행위 등 폭력성이 농후해진 것도 이번 전쟁의 특징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베어간 코와 귀는 교토의 귀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이는 정유재란이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조선인에 대한 잔혹한 보복 전쟁의 성격을 띄었음을 보여줍니다. 전쟁이 재발하면서 강화교섭 기간 동안 잠시 조선에서 물러나 있던 명의 군대도 다시 파견되었습니다. 양호가 이끄는 명군은 일본군 중 가장 강력한 장수이며 강화교섭에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식되었던 가토 기요마사를 쭉 공격 대상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1597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울산성 전투에서 가토 기요마사는 거의 패전 위기에 몰렸으나 추운 날씨와 마침 도착한 구원군 덕택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울산성 전투 후 일본군의 기세는 크게 꺾였습니다. 통제사에 복귀한 이순신이 명량해전에서 승리함에 따라 해상의 주도권 역시 조선과 명이 잡게 되었습니다. 일본군은 전선 축소안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제안했으나 히데요시는 이를 일축하고 더 강력한 임전 자세를 강요했습니다. 현재 일본군이 보기에 이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598년 선조 31년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히데요시 사후 정치를 담당하게 된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하 5명의 다이로들은 일본군의 철수를 지시했습니다. 일본군들은 각자 안전한 철수를 위해 대치 상태에 있던 명군과 철수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을 해안에서 완전히 몰아낼 수 없었던 명군도 이 교섭에 응했습니다. 사천의 시마즈 요시히로 진영을 공격하던 동일원과 순천의 고니시 유키나가를 공격하던 유정은 각각 사세요원과 모국기를 두 일본군 진영에 보내 교섭을 시작했고 명군과 일본군이 서로 인지를 교환하는 형태로 일본군의 무사철수를 보장했습니다. 조선은 이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조선의 의지를 현실에서 수행한 이는 이순신이었습니다. 이순신은 명군의 일본군 안전철수 보장을 무시하고 일본군의 철수를 막으려 했습니다. 해상으로 철수하는 일본군을 추격하던 이순신은 마침내 노량해전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주둔했던 순천해성을 마지막으로 일본군들은 각자의 요새에서 철수하여 부산으로 집결했고 이후 더 이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로써 임진왜란은 종결되었습니다.
일본군은 물러갔지만 조선이 7년간 입은 상처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질적 피해를 넘어서 조선 사회 전체를 뒤흔든 총체적 재앙이었습니다. 먼저 인명피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남아있지 않지만 당시 인구의 상당 부분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군의 직접적인 살상은 물론이고 기근과 질병 그리고 피난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는 엄청났습니다. 특히 일본군이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 전리품으로 삼은 만행은 이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교토에 있는 기무덤에는 조선에서 베어간 수만 개의 코와 귀가 묻혀 있다고 전해집니다. 농업 기반의 파괴도 심각했습니다. 거의 전 지역의 농토가 황폐해졌는데 이는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우선 백성들이 전쟁을 피해 이곳저곳으로 피난하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본군이 조선군의 보급을 차단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곡식을 태우거나 약탈했습니다. 농민들 중 상당수가 의병활동에 참여하거나 강제로 끌려가면서 농업 노동력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도시와 건축물의 피해도 막대했습니다. 한성은 물론이고 평양, 개성 등 주요 도시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문화유산의 손실이 심각했는데 경복궁과 창덕궁 등 궁궐들이 불에 탔고 종묘도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불국사를 비롯한 수많은 사찰들이 파괴되었고 각 지방의 관아와 성곽들도 대부분 피해를 입었습니다. 문화적 손실은 더욱 아픈 부분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비롯해 수많은 사료들이 소실되었습니다. 실록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사초들도 대부분 불타버렸고 각 관청의 공문서와 지방의 향토 사료들도 사라졌습니다. 이는 조선의 역사 기록에 큰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전주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이 내장산으로 옮겨져 보존되었고 이것이 현재 우리가 조선 전기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서적과 문화재의 약탈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의 우수한 서적들을 대량으로 일본으로 가져갔는데 이는 단순한 약탈을 넘어 문화적 침탈의 성격을 띠었습니다. 특히 의학서, 과학서, 문학작품 등이 대량으로 유출되었고 이는 일본의 문화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적 자원의 손실도 컸습니다. 많은 기술자들과 학자들이 일본으로 강제 끌려갔습니다. 도자기 제작 기술자들이 대거 일본으로 이주하면서 일본의 도자기 문화가 크게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도레인이라 불리며 일본에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지만 조선 입장에서는 귀중한 기술과 인재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가져온 것이 파괴와 상실만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겪으면서 조선 사회에는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군사제도의 개혁이 대표적입니다. 전쟁 중에 도입된 훈련도감 체제는 전쟁 후에도 계속 발전하여 조선 후기 군사제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조총 등 새로운 무기의 도입과 화약 제조 기술의 발전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명군과 함께 싸우면서 중국의 선진 군사 기술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의식의 변화도 중요했습니다. 전쟁을 통해 신분제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능력 중심의 인재 등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의병활동을 통해 양반과 평민이 함께 싸우는 경험을 하면서 사회통합 의식도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노인들과 여성들도 전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국제인식의 변화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조선은 이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국제정세를 보다 현실적으로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명에 대한 절대적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방력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일본에 대한 경계심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학문과 사상 면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성리학의 이상주의적 경향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학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후에 실학사상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것이 바로 유성룡의 징비록입니다. 유성룡은 전쟁의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면서 전쟁의 원인과 교훈을 분석했습니다. 징비라는 말은 징계하고 대비한다는 뜻으로 이 전쟁의 아픈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미래에 대비하자는 의미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책은 에도 시대 일본으로 전해져 일본인들의 임진왜란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의 피해와 영향은 조선 후기 사회 전반에 걸쳐 나타났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농업 생산력의 저하, 국가 재정의 악화 등은 오랫동안 조선 사회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전쟁을 통해 조선은 더욱 강인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외침에 대한 경각심,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의 단결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은 조선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우리 민족의 저력을 보여준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이순신의 활약,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활동, 그리고 끝까지 굴복하지 않은 백성들의 의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조선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군사제도의 개편,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외침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유성룡이 징비록에서 말했듯이 징계하고 대비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평화의 소중함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동시에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우리 선조들의 불굴의 의지와 희생정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